먼저 과수 재배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과수 재배를 하시죠. 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수뿐만 아니라 뭐 고추나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잎이 시드는 증상. 내가 물을 충분히 줬는데도 왜 잎이 시들까? 이런 잎 시드는 시드름 증상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파리가 다른 집보다 우리 집 작물의 이파리가 좀 노란 경우가 많아요. 잎이 노랗게 되는 잎 황화 증상. 잎 끝이 타거나 뭐 이런 가스피해 같은 그런 증상도 이런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작물을 몇 년 동안 계속 키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해부턴가 수량이나 품질이 예전만 못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이제 보통 연작 피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왜 일어나는지. 네 번째가 잡아도 끝이 없는 병해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소득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하는 말이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품질 농사를 하려면 좋은 농약, 좋은 비료를 써서 하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홍길동 씨가 이번에 뭐 1억 했다더라, 5천만 원 했다더라, 그 집이 무슨 영양제 썼대 물어보고 그거 찾아서 나도 그거 써보고 보통 그렇게 좋은 거를 자꾸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이 생각을 좀 바꿔서 좋은 걸 계속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밭에 가장 안 좋은 걸 개선하는 거 그걸 고치는 게 평균 전체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를 뭐 몇 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껏 계속 고품질 농산물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오늘부터 제 강의를 듣고 우리 밭에 뭘 좋은 걸 더 할까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밭에 제일 안 좋은 걸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라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피해 예방 기술로 정한 겁니다. 고품질도 중요하지만 내 밭에 안 좋은 걸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잎 시드름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잎 노랗게 되는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 세 번째는 연작 같은 피해가 있으면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 일반 밭작물이야 작목을 바꾸면 그만인데 과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포도 심었으면 30년은 해야죠. 연작을 어떻게 없앨까. 그리고 네 번째, 농약을 그렇게 치는데도 사실 포도는 정말 다행히 병해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과나 복숭아에 비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병해충이 또 따로 다른 것도 있고 또 특히 궁금했던 것들 농약을 매년 쓸 때 정확하게 뭘 써야 되는지 뭐 누구는 뭐가 좋다더라 하는데 쓸 때마다 항상 헷갈리잖아요. 농협에서 주는 대로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적게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드름 증상인데요. 포도가 시드는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발화가 잘 안 됩니다. 발화가 잘 안 되고 늦어요. 그리고 싹이 나도 수세가 좀 약합니다. 잎도 작아요. 그리고 피해가 심한 나무는 싹 자체가 아예 안 나죠. 이제 말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포도는 7월쯤 돼서 봉지를 싸기 시작하면 잎이 갑자기 확 마릅니다. 낙엽진 것처럼. 그런 밭이 있어요. 당연히 잎이 문제가 생기니까 낙엽이 일찍 져버렸으니까 정상기로 잎이 광합성을 못하죠. 잎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당연히 수량도 적고 착색도 안 좋아요. 이런 밭은 이 조기낙엽 증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낙엽기가 되면 가을이 돼서 낙엽이 되려고 하면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가지에 있는 눈이 다시 가져갑니다. 이파리의 양분을 가을에 눈이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눈에 저장을 했다가 그럼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그걸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그 양분으로 싹을 틔워요. 근데 병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조기낙엽 증상이 낙엽이 7, 8월에 일찍 져버리면 가을에 이파리에서 가지로 가져갈 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눈은 이듬해 싹을 틔워야 되니까 원래 줄기나 뿌리에 있는 데서 양분을 끌어와서 싹을 틔워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나무 전체가 수세가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 한계가 지나면 더 이상 싹을 안 틔워요. 더 이상 뿌리에서 양분을 끄집어 떼서 쓰면 이제 나무 자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병이 심하거나 약해가 뭐 심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 조기낙엽이 생기면 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기낙엽이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물을 못 먹어서입니다. 물을 못 먹어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물이 적거나 반대로는 물이 많거나입니다. 포도밭에 물이 적어서 문제되는 밭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완전 노지 산에서 가만히 놔두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농업인은 거의 없죠. 다들 관수시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관수시설 다 하고 점적호소도 깔고 스프링클러도 하고 물을 내가 어떻게든 주니까 물이 부족해서 물을 못 먹는 포도밭은 거의 없고 되려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물이 많은 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내 밭에 물 빠짐이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물 빠짐이 안 좋을 확률. 내 밭에 물 빠짐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확인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물을 주면 표면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스며드니까 다 물 빠짐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 빠짐은 표면에서 물 빠짐이 안 좋은 밭은 세상에 없죠. 40cm 아래에서 봐야 돼요. 뿌리가 대부분 물론 포도가 뿌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작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 40cm 정도를 땅을 파서 봐야 물 빠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포도를 심을 때 막 산파해서 뿌리지 않고 줄로 심잖아요. 그렇죠? 줄로 심고 줄에다가 관수 시설을 했어요. 뭐 두둑이 요만큼인데 관수 시설로 물을 주면 그 물이 막 엄청 많이 나와서 줄 하나로 밭 전체가 젖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이 젖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젖어요. 그렇죠? 그러면 1항과 1항 사이 내가 걸어 다니는 데는 안 젖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밭은 내가 분명히 1항에만 물을 줬는데 몇 시간 있다 와서 보면 밭 전체가 다 젖는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내가 1항에 물을 준 물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수직으로 잘 빠져요. 빠지다가 40cm쯤 아래쪽에 물이 더 이상 아래로 안 내려가는 불투수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논처럼. 그러면 내가 주지도 않은데 물이 가득 차겠죠. 그런 식으로 과습이 됩니다. 과습이 되면 왜 문제냐? 호흡을 못합니다. 호흡. 작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 요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당을, 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햇빛 쬐고 있으면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우리는 요 당을 먹어야 돼요. 당을 먹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호흡은 거꾸로입니다. 당을 호흡을 통해서 분해를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우리 몸에서 빛이 안 나죠. 빛 대신 에너지를 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해요. 근데 호흡을 하려면 여기 뭐가 빠졌죠? 산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숨을 못 쉬면 5분만 코랑 입을 틀어 막아서 숨을 못 쉬면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죽어요. 우리가 5분 만에 죽죠. 사람이. 작물도 호흡을 못하면 죽는데 우리는 코와 입만 막으면 죽죠. 근데 작물은 코와 입이 아니고 뿌리 끝에서 호흡을 합니다.
근데 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에 잠겨도 좀 그래도 호흡이 조금 가능하니까 살아남는 거지, 완전하게 물에 잠기면 아예 산소를 없애버리면 작물도 죽습니다. 뿌리 끝이 어디에 있어요? 토양 속에. 토양에 과습이 되면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면 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이 힘이 있어야 물도 삼키는 거예요. 젖먹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지쳐 쓰러지면 뭘 삼킬 힘도 없듯이 뿌리가 호흡을 못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고, 그러면 물 마실 힘이 없어서 되려 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관수를 어떻게 하던가, 한 번 줄 때 몇 시간씩 주지? 한 번 줄 때 며칠 간격으로 주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고,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 빠짐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땅을 직접 파서 뒤에 자료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땅도 어렵고 우리가 물을 안 주니까. 이제 올해 4월이나 돼서 관주를 하시면 물을 주고 몇 시간 뒤에 한번 보시는 거. 두 번째는 삼투압이라는 개념입니다. 삼투압. 삼투 현상이라는 건 자연이 그렇게 생겼는데 싱거운 곳에서 짠 데로 물이 이동을 항상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맹물이랑 소금을 섞으면 맹물에 있는 물이 소금 쪽으로 확 가요. 그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그때 걸리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양은 포도보다 싱거워야 돼요. 포도가 짜야 토양에 있는 물이 포도로 가죠. 쉽게. 그래야 포도가 쉽게 물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쉽게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토양의 삼투압이 작고 포도의 삼투압이 커야 돼요. 그래야 토양의 물이 포도로 갑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바닷가 지역, 저희 화성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강 하구 쪽에 있다는 이런 동네거나 주변에 염화가리를 많이 쓰는 논 근처에 포도밭이 있다거나 해서 염화가리의 염소, 소금이죠. 염소가 갑자기 유입이 많이 되거나 지하수에서 짠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시설 토양에서 비료를 너무 많이 쓰거나 해서 토양이 짜게 되면 토양의 물이 포도로 가지 않고 포도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확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짜요? 소금이 짜요? 소금이 짜니까 배추에 물이 확 빠져서 절여지죠? 토양이 너무 짜버리면 일시적이라고 하도, 그러면 포도의 물이 밖으로 나가거나 토양에 있는 물을 먹기가 어렵죠. 못 마시면 시듭니다. 그렇죠? 세 번째, 포도가 물을 먹는 양보다 증산작용으로 날리는 양이 더 많을 때입니다.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아니면 뿌리에 병이 생길 때, 또는 뿌리도 멀쩡하고 토양도 멀쩡한데 두더지 이 녀석들이 굴을 파고 다녀서 뿌리와 토양이 분리가 되면 먹는 양은 줄고 날아가는 양은 많으니까 시들죠. 아까 제가 병해충 잠깐 얘기했지만 포도에는 다른 과수보다 다른 병해충이 또 있다 그랬죠? 그게 이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사과, 배, 복숭아보다 포도밭이 제 경험상 훨씬 더 많습니다. 두더지 피해가. 그래서 이파리가 시들면 이거저거 검사해보고 아무래도 이상이 없다 싶으면 비닐을 걷어서 막대기로 살살 찔러보세요, 이랑을. 그래서 움푹움푹 들어가고 무너지고 하면 두더지 피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햇빛 부족입니다. 햇빛 자체가 막 부족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뭐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말고 내가 조금 귀찮아서 햇빛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가지 유인. 가지 유인할 때 보통 주 가지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면 요만큼 자라면 1차 결석을 하시죠. 결석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만큼 더 자라면 2차 결석 하세요? 잘 안 하시죠. 1차 가지는 일자로 쫙 잘 뻗어 있다가 2차 가지는 지들끼리 막 엉키잖아요. 그죠? 지들끼리 엉키면 이파리가 서로 엉키죠.
아래쪽에 있는 이파리는 햇빛을 못 받죠. 그럼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햇빛 부족. 일을 못하면 당을 못 만들잖아요. 당이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어서 물을 삼킬 텐데. 2차 유인도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토성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토성. 토성이란 건 내 밭의 토양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모래, 미사, 점토 세 가지로 나누는데 모래는 2mm에서 0.05mm 사이, 미사는 0.05에서 0.002mm 사이, 점토는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0.002mm 이하, 아주 진짜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을 점토라고 하는데 2mm보다 큰 거는 토양이 아니고 자갈이라고 분류를 하죠. 모래가 많으면 당연히 물 빠짐이 좋아요. 모래가 크니까 사이사이 공간이 많잖아요. 물이 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사양토 같은 모래가 많은 토양은 밭으로 쓰고요. 양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양토는 점토가 많은 토양이에요. 점토는 0.002mm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그런 애들이니까 사이사이로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물이 아래로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논으로 많이 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밭에 정확한 토성을 우리가 12개로 분류를 하는데 내 밭에 내 토성이 뭐지? 까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내 밭에 점토가 많던가 모래가 많던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밭에 모래가 많을까 점토가 많을까는 그 표면에 있는 거 말고 한 3, 40cm 좀 퍼낸 다음에 이렇게 물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진흙이 많은지 모래가 많은지 정도는 대략적인 감이 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 밭이 그냥 구조상 물이 잘 빠지는 밭인지 안 빠지는 밭인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수 방법을 굉장히 바꿔야 됩니다. 또 칠곡도 논 개간해서 그 위에 포도밭 만든 데 많죠. 그러면 보통 가면 논을 새로 사서 또는 임대를 해서 그 위에 덤프차로 흙을 1m씩 이렇게 쌓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서 물어보면 아 우리 밭 이 논 흙 1m 돋았어. 괜찮아. 물 빠짐 좋아. 라고 하는데 새로 그냥 들이부은 흙 1m는 금방 다져집니다. 반 정도는 다져져요. 그러면 실제 내가 1m씩 흙을 쌓아도 나중에 가보면 50cm 정도밖에 안 높아요. 실제 그런 포도밭 가면 옆에 논이랑 높이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문제는 논은 물 빠짐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새로 가지고 온 흙은 물 빠짐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물을 주면 물이 내려가다가 그 원래 있던 논 토양에서 정체가 돼요. 물이 옆으로 흐르죠. 나는 물을 요만큼만 주고 싶은데 물을 주고 나면 옆으로 흘러서 다 젖어요. 밭이 다 젖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면 에너지를 못 만들고 물을 못 삼킵니다. 반대로 모래 땅 위에다가 흙을 쌓아도 마찬가지예요. 토성이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샤인머스켓 밭을 새로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논을 샀다. 그러면 그 논에 위에다 흙을 쌓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흙을 논에 조금씩 넣어서 계속 로타리를 쳐서 이런 토성이 달라지는 층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샤인머스켓 또는 샤인머스켓 오늘 우리 교육이 샤인머스켓 교육이긴 하나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이 100점 만점의 품종은 아니잖아요. 제2, 제3, 제4의 샤인머스켓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어놔도 이런 물빠짐부터 해결을 안 하고 심으면 사실상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에 대한 기술은 뒤에 설명할 거고 이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밭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내 밭에 물 빠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물 빠지면 안 좋은 농가분들이 하도 제 말을 안 믿어서 직접 땅을 파괴하면 이렇게 물이 고여요. 심하게 고이는 밭은 이런 거 집수정 설치를 해서 막 모터로 강제로 물을 빼내야 될 수도 있어요. 물은 주는 것보다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땅 파기도 힘들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시면서 포도밭에 잠깐 들려서 비닐을 걷어보세요. 비닐을 걷었는데 표면에 이렇게 잔뿌리가 막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물 빠짐이 안 좋은 겁니다. 왜? 뿌리가 숨 쉬려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잔뿌리가. 뿌리가 밖에 나와 있으면 그만큼 물 흡수 자체를 못 하겠죠. 땅에 있어야 땅 속에 있는 물을 먹을 텐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내 손해죠. 두 번째, 비닐 걷어놓으면 여름에 이 비닐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뿌리 온도가 32도가 넘어가면 물 흡수가 잘 안 돼요. 그것도 안 좋죠. 이런 거 보시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어요. 포도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드는데 당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꾼다. 요게 이제 이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식물이 당을 만들고 우리는 그 당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근데 어쨌든 이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 조건이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를 못 만들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벼는 잎 끝으로 호흡을 합니다. 포도는 뿌리 끝에서 호흡하고, 벼는 물 속에서도 살아요. 근데 잎이 다 잠기면 벼도 죽죠. 장마 때 이렇게 홍수 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 밭에 물 빠짐이 안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실 쟁기 같은 걸로 가운데를 길게 아예 물기를 내버려 가지고 이미 내 밭에 막 물이 안 빠지는 층이 존재한다면 그것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포도를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쟁기 같은 걸로, 관리기 같은 걸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좀 깊게 파지죠. 그런 식으로 물기를 아예 내던지, 아니면 이런 토끼형 심토 파쇄기 같은 게 있어요. 이 구멍을 뚫고 여기에 공기를 압축해서 넣고 이렇게 총으로 탁 쏘면서 깨는 거예요, 심토를. 이 심토 파쇄기 사업은 한 10년 전에 전국에서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포도 농사를 오래 지었던 뭐 장목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집에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기계팀 같은 데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물 공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기물, 퇴비, 유방 말고요. 퇴비. 가축분 퇴비, 부속 잘 된 것 같은 거, 볏짚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으면 이 녀석들이 토양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성질이기 때문에 물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 잘 넣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퇴비를 넣고 로타리를 못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비차, 녹차처럼 우려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퇴비차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물 빠지는 것 자체가 사양토 모래 땅은 옆으로는 많이 안 퍼지고 아래로 잘 빠지죠. 속도가 빠릅니다. 식양토는 반대예요. 그러면 관수 방법을 달리 해야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점적 호스 내 밭에 구멍 간격이 몇 센치인지 혹시 아세요? 20cm, 또 15 내지 20이에요 보통. 그쵸? 근데 대부분 전국 포도 하시는 분들이 15 내지 20cm로 쓰시던데 맞나요 그게? 내 밭이 모래 땅이면 구멍을 촘촘하게 해야 돼요? 넓게 해야 돼요? 촘촘하게 해야죠. 옆으로는 많이 안 가고 아래로만 잘 빠지니까. 내 땅이 진흙이 많으면 촘촘하게 한 점적호수 깔면 물 받아 되겠죠. 널찍널찍한 걸 써야겠죠. 관수 방법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수 주기도 달리 해야 돼요. 모래 땅은 하루 만에 70cm까지 막 빠지는데 진흙 땅은 하루 종일 지나도 60cm밖에 안 빠지니 내가 판단을 해서
관수 간격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 토양 특성에 맞게끔. 근데 보통 포도 책자 옛날 거든 요새 거든 책자를 보면 요새 거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하나 예전에 책자를 보면 사질토는 4일 간격에 20ml, 식질토는 9일 간격에 35ml씩 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와요. 책에 보면. 예전 책에는. 요 미리는 강수량이랑 관수량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평 기준에 물을 1ml 이만큼 쫙 넓게 피면 그게 1톤이에요. 1ml가 1톤입니다. 300평에. 그러니까 300평에 사질토에 20ml라는 얘기는 4일 간격에 20톤씩 물을 주란 얘기죠. 식질토는 9일 간격에 35톤씩 물을 주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맞을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대로 주면 맞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도 물론 근거가 있는 내용이죠. 사질토는 물이 잘 빠지니까 간격을 촘촘하게 줘라라는 그런 의도이긴 하나 더 중요한 건 내 밭에 물 빠짐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이런 밭 많죠. 논 옆에 포도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논 높이랑 이 밭의 높이랑 거의 차이 안 나죠. 논 옆에 포도밭을 개간해서 만들었는데 이 논의 높이나 이 밭의 높이나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위의 사진의 포도밭은 물 빠짐이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의심이 되죠. 근데 똑같이 막 4일 간격에 20톤씩 막 그렇게 주면 물이 잘 빠질까요? 아래 사진은 그래도 여기는 턱이 이만큼 높잖아요. 그렇죠? 한 50cm 정도 높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확인해서 내 밭이 산에 있는 포도밭이라면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나도 논 옆에 있거나 과거에 논이었던 내 포도밭을 만든 주인이라면 내 밭 옆에 논의 물 높이랑 내 밭의 물 높이는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 빠짐 안 좋은 데를 이렇게 제가 1m씩 땅을 파보면 초장에 벌써 청회색 이런 층이 나와요. 청회색. 이게 토양이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건 토양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녹슨 철이 공기와 만나서 녹슬게 돼서 빨갛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녹슬지 않은 철은 색깔이 어떻죠? 스테인레스처럼 막 은색도 나고 청회색 막 그런 색깔이잖아요. 철이. 이렇게 철이 산소랑 분리가 되면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물로 가득 차서 공기랑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 그리고 몇 년 전에 줬던 퇴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이제 썩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밭을 이렇게 다 파볼 수가 없으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래가 많은지 점토가 많은지 또 땅을 한 30cm, 40cm 정도 파보던지 아니면 비닐을 걷어서 뿌리가 표면에 나와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우리 밭이 물 빠짐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 빠짐이 안 좋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관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점적 호스 간격을 넓힐까? 관수 간격을 넓힐까?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또는 관수 한 번 할 때 내가 6시간씩 주던 걸 차라리 3시간씩으로 줄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3일 간격에 10톤씩, 6일 간격에 20톤씩, 9일 간격에 30톤씩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줬냐 아니면 띄엄띄엄 많이 줬냐 이렇게 나눠서 포도를 키워보면 조금씩 자주 준 3일 간격 10톤씩 준 데가 열과도 피해도 적고 수량도 많고 당도도 높아요. 이거를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토양 수분의 변화량이 적어야 좋습니다. 토양 수분 변화량, 그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아니 3일에 밥 5공기씩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어야 괜찮겠죠. 포도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영양 공급을 잘 하게끔 해야 됩니다. 대신 과습하면 안 돼요. 포도는 사람도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노인이 돼서 죽듯이 포도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고 각 생육 단계가 있는데 그 생육 단계별로 물을 먹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포도밭에 물을 줄 게 아니고
포도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물을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죠. 발아기 때는 포장해서 하루에 2.8ml 정도 물을 막 날리니까 얼마씩 주자. 이렇게 계산을 나름 해놨지만 이 아래 표도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왜? 내 밭에 물 빠짐이 좋은지 나쁜지는 여기 여러분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관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물 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토양 수분 센서를 이렇게 여러 개 막 꽂아놓고 여기 옆에 관수 라인 보이죠? 이렇게 땅을 묻어서 막 실험을 해봤어요. 물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은지. 그랬더니 제가 실험할 때 여기는 안 나있네. 제가 300평당 1시간에 4톤씩 물을 줬어요. 1시간에 4톤씩 물을 주는 속도로 물을 줬더니 25분 정도 뒤에는 토양 수분 함량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시간에 4톤 정도의 속도로 물을 줬을 때 25분이 지나면 토양이 더 이상 물을 안 먹어요. 토양이 더 이상 물을 안 먹어요. 그러면 25분 물 주고 나면 물을 꺼야죠. 대부분 몇 시간씩 물 주죠. 하루 종일 물 나오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몇 시간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물 주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길어요. 그러면 물을 1항에 내가 줬는데 몇 시간 물 주고 와서 보면 다 젖어 있는 게 아래쪽에서 옆으로 흘러서 밭 전체가 다 젖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위에서 스며들다가 더 이상 안 스며들고 옆으로 막 번져요. 그쵸? 그러면 다 젖죠, 또 밭이. 과습. 왜? 애기들 키워보셨죠? 밥 한 숟갈 먹이면 애가 다 꼭꼭 씹고 삼키고 나서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들이민다고 애가 밥을 먹어요? 그것처럼 물을 줬으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관수를 멈춰야 됩니다. 토양이 물을 스며드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물을 계속 주는 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물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물을 배수로에 버리는 게 아니고 내 밭에 쓸데없는 쪽까지 물을 주니까 과습하게 되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점적호수 구멍 간격은 사양터는 좁게, 식양터는 넓게 가져가는 게 좋고, 관수를 하시면 1시간에 4톤 정도 물을 준다면 그것도 집집마다 달라요. 물 빠짐이 좋으면은 뭐 더 길게 잡아도 되고,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아니야, 우리 밭은 15분씩 끊자, 이렇게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도 되죠. 일반적인 양토 개념이었을 때는 30분 정도 줬으면 30분은 쉬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삼투압입니다. 삼투압. 삼투압은 뭐라 그랬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려고 할 때 생기는 압력이 삼투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토양의 삼투압이 작물의 삼투압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토양의 물이 작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시적으로 토양의 비료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논 근처에 이렇게 포도밭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쓰는데 논에서 염화갈이 한창 살포할 때 당연히 논물 이렇게 유입되면 염소 같은 게 더러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토양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작물에 있는 물이 토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심한 경우엔 그렇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양에 물이 나한테 안 오죠. 근데 이거 안 궁금하세요? 제가 포도는 짜야 되고 토양은 싱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포도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짜게 만들까요? 그게 가리 비료입니다. 가리. 우리가 염화가리도 쓰고 황산가리도 쓰죠. 가리 비료의 가리 성분이 포도, 고추, 토마토 이런 작물들이 가리를 먹고 내 몸에 가리가 많아야 내가 짜고 내가 짜야 싱거운 토양에서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 비료를 되게 많이 주죠. 근데 토양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짜버리게 되면 내 몸에 가리가 아무리 많아도 시들고 싹이 안 나고, 또는 이파리가 일찍 시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생산량과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싹이 안 나요. 여기도 싹이 안 나죠. 이런데 토양을 걷어보면, 비닐 걷어보면 토양에 허옇게 염같이 막 소금기가 막 올라오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농도가 굉장히 진한 압축된 퇴비 같은 거를 쓰면 또 더러 그럴 수 있습니다.
요런데 제가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토양이나 지하수를 검사를 하면 이렇게 뭐가 막 허옇게 막 검게 막 뭐가 있죠. 여기다 토양과 지하수에서 검출된 염소입니다. 염소가 소금이죠, 소금. 이런 밭은 7, 8월이 되면 급격하게 시듭니다. 싹만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왜냐? 이파리 몇 장만 있을 때는 그 이파리가 자기 생존하려고 먹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봉지를 싼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치면 자식이 생겼죠. 자식이 생겼으면 부모가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은 물을 자식한테 다 주면 이렇게 이파리가 병듭니다. 이파리가 일찍 병들면, 이렇게 병은 아니죠. 시든 거죠. 시들면 가을에 가지가 가져갈 양분이 줄어들고 점점 그게 반복되면 이듬해 수세가 굉장히 약해져서 심하면 싹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는 이유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 한 장, 두 장 탁 따다가 농약방 가져가면 농약방에서는 이파리만 봤으니 어떻게 해요? 이건 마그네슘 결핍이 못 먹었으니까 무슨 영양제 주세요 해서 막 줘가지고 2만 원, 3만 원 사다가 와서 막 치면 당장은 좋아져요. 못 먹은 애한테 뭘 줬으니까. 근데 언제 맨날 그렇게만 하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이용하세요. 여기 농업기술센터를. 저희는 현장 가서 토양부터 이파리까지 다 봐드리고 원인을 해결을 해드리게 하는 게 맞죠. 저희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토양 검사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재작년 뭐 이렇게 보면 화성시 송산면 일대의 토양 염류 삼투 피해 지역을 보면 다 어디냐면 요 산 근처가 아닌 논 근처예요. 다. 그쵸? 다른 읍면도 다 논 옆입니다. 논 옆에. 화성시가 바닷가인 건 알고 계시죠? 제부도 있는 동네가 화성인데, 예전에 지금의 논으로 쓰이는 지역은 옛날에는 바닷가였겠죠. 시와호가 막히면서 화성에 엄청난 농지가 생기고 논이 생겼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포도를 많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 30년, 40년 전에는 바닷가였던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 그 지역에는 아직도 짠물 나오는 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논이란 얘기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물 빠짐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도 짠데 물 빠짐까지 안 좋으면 이중고, 삼중고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건 심해가지고 피해가 심해서 이파리가 막 시드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심하더라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이렇게 쫙 펴져 있지 않고 다 이렇게 축축 처져 있습니다. 못 먹으니까 처지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아, 내 밭이 좀 짠가 보다, 이렇게 의심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어떤 포도밭이 수확을 아예 못했습니다. 열매 적차를 못 달았어요. 이 집을 가서 분석을 했더니 토양 전기 전도도라는 항목이 기준이 2.0인데 이 집은 22.7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소금밭이었어요. 제가 이분한테 배수로를 먼저 정비하고 물 빠짐이 안 좋은 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기물, 퇴비차를 열심히 쓰시고 비닐을 다 걷어서 비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이듬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전기전도도가 3.7로 확 내려갔죠. 3.7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파리가 살았으니까, 요 내용물은 뭐 별로 좋지는 않더라도 이파리를 일단 살려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토양이 좀 짠 편이라면 개량을 해야 되는데 비닐을 걷고 빗물을 좀 맞출 수 있게끔 하시고요. 관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물을 한 번에 많이 띄엄띄엄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줘서 계속 수분 함량이 꾸준히 유지되게끔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토양 수분 함량이 줄어들수록 상대적으로 더 짜지게 되니까 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퇴비차, 유기물을 공급해서 퇴비차 같은 걸로 공급해서 토양 물리성 자체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유기물이 하는 역할 자체가
양분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분의 창고. 양분의 창고를 역할을 하니까 내가 유기물을 줘서 토양의 양분 창고를 크게 만들면 내가 비료를 좀 잘못 써도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성. 당연히 개량해야죠. 논이라면 배수로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비차는 뭔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약방에서 쓰는 보자기 있죠? 한약 넣고 이렇게 다릴 때 쓰는 고운 보자기. 그런 거에다가 가로 세로 한 40cm 정도. 너무 크면 나중에 통에서 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기포 발생기 어항에 쓰는 거, 수족관에서 쓰는 거 그런 거 한 2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가축분 퇴비, 부숙이 잘 된 가축분 퇴비를 자루에 담고 한 열흘 정도 우려내세요. 그러면 퇴비 안에 있는 유기산들, 풀빅산이나 뭐 휴믹산이나 이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비를 그냥 토양에 넣고 써도 흡수를 다 하지 못한 채 이미 분해가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오히려 얘는 내가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하지만 그 퇴비 안에 있는 휴믹산들을 최대한 녹여서 우리가 그걸 물러주는 거니까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과수에서는 어차피 퇴비 쓰고 노타리 못 치잖아요. 퇴비를 써도 위에만 그 뿌려놓는 게 다잖아요. 위에만 뿌려놓는 거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토양이랑 섞여야 돼요. 그래서 내 땅이 짜던 안 짜던 간에 과수에서는 퇴비차를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려낸 거 이렇게 약간 연하게 희석해서 관주하시면 퇴비를 쉽게 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퇴비는 쓰면 안 돼요. 똥냄새 나는 퇴비 쓰면 퇴비차가 썩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4가지 얘기했던 작물 피해 중에 첫 번째, 시드름 증상이었습니다.